안녕하세요. KGSO 1단계 물리학 10차시 이번 시간에는 빛의 굴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굴절은 빛의 대표적인 성질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빛의 반사도 빛의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반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빛이 어떤 매질의 경계면에 부딪히면 빛이 다시 자기 매질로 돌아오는 반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일정한 규칙성이 있는데요.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고 입사광선, 반사광선, 법선은 같은 평면에 존재했습니다. 빛은 항상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굴절은 어떤 한 매질과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다른 매질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다른 매질로 진행하는 광선이 경계면에서 꺾이면서 원래 가던 경로와 다르게 꺾이면서 진행해서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빛의 굴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면을 향해서 들어가는 광선을 우리가 반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자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광선이 입자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면에서 다른 매질로 투과되어 나가는 광선을 우리는 굴절광선이라고 하고 이 광선이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투과되어 나가는 굴절광선이 되겠습니다. 이때 경계면의 수직인 선, 이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세로로 나와 있는 이 선이 법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사광선과 법선이 만드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 세타1이 입사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굴절광선과 법선이 만드는 각을 우리는 굴절각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 세타2가 굴절각에 해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이 다른 매질로 갈 때는 왜 가던 길 그대로 직진하지 못하고 꺾이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물과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여기 근데 친구가 지금 내 친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네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지만 이때 악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는데 이 친구를 잡아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 이 친구의 친구도 여기에서 친구를 발견합니다. 이때 악어는 아주 특이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관심이 없고 여기 물에 빠진 친구만 잡아먹고 싶어 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몇 가지 더 가정을 해보면 이때 악어는 물에서는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노래에서도 배웠듯이 엉금엉금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친구는 육상 선수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매우 빠르게 뛸 수 있지만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개헤엄만 겨우 칠 수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에 빠진 친구에게 이 육상 선수와 악어가 동시에 달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더 빨리 가서 악어는 이 육상 선수보다 빨리 가서 이 친구를 잡아먹고 또는 이 육상 선수는 악어보다 빨리 가서 자기 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최소 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소 거리는 다들 알다시피 A점과 B점을 직선으로 이은 거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최소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어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악어는 육지에서는 속도가 느리고 물에서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악어는 어떻게든지 물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곳으로. 그래서 물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땅에서는 최소로 움직이기 위해서 최대한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수직거리를 택하고 거기서부터 수영을 빨리 해서 이 B점의 물에 빠진 학생에게 갈 것입니다. 반면에 이 친구는 육상에서 빠르고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최대한 육지에서 멀리
그 친구, 이 물에 빠진 친구에게 제일 가깝게 간 후에 물에서는 최소 거리를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경로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냐면 이렇게 친구는 육지에서 제일 많이 뛴 후에 물에서 조금 들어가는 경로로, 악어는 모래에서 최소로 뛴 후에 물에서 많이 뛰는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제일 빠르게라는 의미는 최단시간, 짧은 시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더 빠른 곳에서는 최대한 많이 뛰는 게 좋고, 자기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느린 곳에서는 최소 거리를 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언제가 최소가 되냐면 수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최소 거리가 됩니다. 악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느린 곳에서는 수직에 가까울수록 가깝게 최대한 뛰고, 물에서 자기가 빠른 곳에서는 최대한 많이 뛰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설명한 것이 페르마의 원리입니다. 페르마의 원리는 더 쉽게 얘기하면 빛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원리인데요. 빛이 어떤 경로를 선택할 때에는 최소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갈 때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리는 이동 경로를 선택해서 가더라가 페르마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페르마의 원리로 우리는 빛의 굴절, 즉 다른 매질을 갈 때 꺾여서 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경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는 유리로 들어가면서 똑바로 가지 않고 훨씬 더 법선 쪽으로 꺾여서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리 속에서는 빛의 속도가 공기에서보다 더 느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느려져서 최소, 상대적으로 공기보다 더 짧은 거리를 뛰기 위해서 법선 쪽으로 붙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어떤가요? 똑바로 직진하는 것에서 법선에서 더 멀어졌죠. 그래서 빛의 속도가 유리에서보다 공기에서 더 빠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면 법선에서 더 멀어지는 쪽으로 진행하고, 조금이라도 속도가 더 느려지면 법선으로 더 가까운 쪽으로 진행하게 되더라가 페르마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 입사각과 굴절각을 측정을 해봤더니 항상 입사각의 사인값과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가 그 각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의 비와 같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페르마의 원리로 빛의 굴절을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굴절은 빛의 진행 방향이 어떤 매질의 경계면에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때 진행 방향이 바뀌는 이유는 페르마의 원리에 따르면 빛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속력이 달라지면 왜 경로가 꺾이게 될까요? 자, 자동차 바퀴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바퀴가 포장 도로에서는 두 바퀴가 모두 다 빠른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밭으로 들어가면 바퀴의 속력이 느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두 바퀴가 나란하게 오다가 이때 이 경계면에 먼저 도달한 이쪽 바퀴가 먼저 속력이 느려집니다. 근데 그때 이 바퀴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같이 이 두 번째 바퀴도, 이 옆에 있는 바퀴도 이 경계면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한 바퀴에서 다음 바퀴로 올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포장도로일 때보다 모래밭에서 훨씬 더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빠르고 한쪽은 느려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이렇게 이 자동차 전체가 이와 같이 휘어지는 일, 즉 경로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진행하면 빛이 들어간 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항상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큰 경우에 빛은 항상 진행 속력이 더 느린 매질 쪽으로, 즉 느린 곳에서 더 법선에 가까운 쪽으로 빛이 꺾이게 되더라.
이 현상이 빛의 굴절이 나타나는 원인이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굴절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그 빛의 속력,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어떤 임의의 다른 매질에 들어갔을 때 빛의 속력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다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그 매질의 굴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3 곱하기 10의 8승 m/s로 가장 빠릅니다. 다른 매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의 속력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굴절률은 항상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표를 볼까요?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이라고 하면 공기에서의 굴절률은 1.00029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소수 넷째 자리부터 값이 달라지니까 공기와 진공을 일상에서는 거의 굴절률이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에서는 약 1.33 정도의 굴절률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는 2.42 정도의 매우 큰 굴절률을 가집니다. 즉,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이 크다는 말은 다이아몬드에서 빛의 속력이 어떻다는 거죠? 훨씬 느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굴절률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매질에서든지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항상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3 곱하기 10의 8승 m/s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절률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매질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굴절률이 얼마다라는 정보는 그 매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매질에서 당연히 빛의 속력이 어떨수록 느릴수록 굴절률은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굴절률 N은 V분의 C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종합해서 굴절이 일어날 때 항상 만족하는 굴절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할 때 반사는 반사의 법칙을 만족하고 굴절은 굴절의 법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굴절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는 각 매질에서의 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V는 F람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2번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는 2번 매질에서의 진동수와 파장, 1번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는 1번 매질에서의 빛의 진동수와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빛은 반사하거나 굴절하더라도 진동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소스에서, 같은 광원에서, 같은 파원에서 나온 빛이면 진동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진동수는 입사파와 굴절파에서 모두 똑같고, 그래서 진동수가 서로 약분이 되면 이와 같이 람다2분의 람다1 파장의 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률은 V분의 C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속도의 비는 굴절률의 비의 역수와 같아지게 됩니다. 항상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더라 라고 해서 이를 우리는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거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쓴 거, 제일 끝에 있는 굴절률과 사인 각도의 값으로 나타낸 이 n1 sin 세타1, n2 sin 세타2를 우리는 굴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번 매질에서의 굴절률과 1번 매질에서의 입사각의 사인값의 곱은 2번 매질에서의 굴절률과 2번 매질에서의 사인값의 곱과 같더라, 항상. 이게 굴절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컵 속의 빨대가 짧아 보이는 거, 물속에 있는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이 전부 다 굴절에 의한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굴절에 의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물에 잠겨있는 물체는 실제 위치보다 항상 더 얕은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얕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은 물체가 실제 위치보다 더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물고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물고기에서 나오는, 원래 여기 물고기에서 난반사되어서 물고기에서 나오는 빛은 물에서 공기로 나오면서 이렇게 굴절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람의 눈은 항상 들어오는 빛이 직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직진해서 이 지점에 마치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발가락 끝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발은 여기에 있지만 실제 발가락 끝에서 나온 빛이 이와 같이 굴절해서 내 눈에 들어오지만 사람의 눈은 항상 직진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 지점에 발이 있는 걸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발의 상이 있는 걸로 보게 되고 실제 위치보다 이만큼 더 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서 물에 담긴 동전이 더 떠 보이는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훨씬 크고 왜냐하면 물에서보다 공기에서 빛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쵸? 이때 굴절된 광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 물체가 있는 것으로 우리의 뇌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위치보다 떠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굴절은 다양한 렌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빛은 공기 중에서 렌즈의 두꺼운 쪽으로 굴절하는데요. 이렇게 볼록하게 생긴 볼록 렌즈에 평행하게 빛을 넣으면 볼록한 쪽인 가운데로 빛이 굴절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오목 렌즈에 빛을 넣으면 이렇게 두꺼운 쪽 양극으로 빛이 퍼지게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일반적으로 이런 굴절에 의해서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오목 렌즈는 굴절에 의해서 빛을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렌즈는 다양한 곳에 이용이 되는데요. 카메라라든지 망원경이라든지 현미경, 안경, 돋보기 등 다양한 광학기기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굴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공기에서 물로 입사할 때 빛이 이와 같이 입사하게 됩니다. 그럼 빛의 속력은 다들 알다시피 공기에서 더 빠르죠. 물로 가면 속도가 더 느려지기 때문에 더 법선 쪽으로 붙어서 짧은 거리를 움직이게 되더라. 페르마의 원리로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공기에서 물로 입사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 어느 각이 더 크죠? 그렇습니다. 입사각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이유는 빛의 속력이 공기보다 물속에서 느리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굴절률이 공기보다 물이 어떻죠?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의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에서 공기로 빛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물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는 입사각과 굴절각이 어느 각이 더 큰가요? 굴절각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빛의 속력으로 얘기하면 공기보다 물에서 더 느리기 때문이고 굴절률로 얘기하면 물의 굴절률이 더 크고 공기의 굴절률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입사각을 더 늘려서 빛을 입사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입사각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굴절각도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에서 공기로 빛이 입사할 때 입사각이 점점점 커지면 굴절각도 점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점반사 현상입니다. 점반사 현상은 뭐냐면 빛이 어떤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모두 반사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빛은 항상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와 굴절이 함께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특수한 경우에는 모두 반사만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전반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게 언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반사가 나타나려면 항상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하는 경우에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서 굴절각이 더 큰 경우에 특정 입사각의 경우에 발생하고 특정 입사각에서 굴절각이 먼저 90도가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이 임계각에서 전반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왼쪽의 그림을 살펴보면 빛이 두 매질의 경계면을 통과하면
반사와 굴절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서 굴절각이 더 크죠. 한쪽은 유리고 한쪽은 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입사각을 점점점 더 크게 했더니 어떤 순간에 이 입사각이 요만한 각이 되었을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어서 이 두 매질의 경계면으로 빛이 진행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보다 내가 더 큰 빛을 주게 되면 이 굴절각도 90도보다 더 커져서 다시 이 원래 있었던 이 1번 매질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빛이 마치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전반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전반사 현상이 나타날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의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하고 이 임계각보다 각이 커지면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빛이 굴절하지 못하고 모두 반사하는 현상을 전반사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반사는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반사가 발생하는 조건은 빛의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빛이 진행할 때 또는 빛의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진행할 때 이때 나타나고 이때에도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에만 전반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지금 빛이 물에서 공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물에서는 빛의 속력이 느리고 공기는 빛의 속력이 빠르고 속력이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진행. 굴절률은 물이 더 크고 공기는 1이니까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임의로 각으로 진행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사각과 굴절각이 존재하는데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입사각을 점점점 크게 하면 어떤 특정한 순간에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살펴볼까요? 1번의 경우에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을 때는 항상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입사각과 임계각이 같은 요와 같은 구간, 2번 구간에서는 입사각과 임계각이 같을 때는 빛이 전반사를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굴절각은 90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임계각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입사각으로 빛을 입사시키면 그때부터는 모든 빛이 전반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날 때 임계각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굴절률이 더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즉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은 경우에 빛이 특정한 조건에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사 매질의 굴절률이 굴절 매질의 굴절률보다 커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임계각을 구하는 방법은 굴절의 법칙에서 시작합니다. 굴절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1번 매질, 2번 매질이라고 하면 1번 매질의 굴절률과 1번 매질의 입사각의 사인값과 2번 매질의 굴절률과 2번 매질의 굴절각의 사인값이 같더라. 이게 굴절의 법칙이죠. 그런데 특정한 임계각에서는 항상 굴절각이 90도가 되더라. 그런데 사인 90도는 값이 1이니까 그쵸? 이 값이 N2로 바로 정리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사인 세타 C, 즉 임계각의 사인 값이 N1분의 N2가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N2가 항상 N1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N2가 N1보다 클 수가 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전제 조건에서 항상 입사 매질의 굴절률이 더 커야지만 전반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N2가 더 크게 되면 사인 값이 1보다 더 커지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사인 값은 1보다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자연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사라는 것이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큰 경우에 이와 같이 큰 경우가 발생하면 모든 빛이 반사하게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사를 이용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와 같은 광섬유입니다. 그래서 전반사를 이용해서 손실 없이 빛을 멀리까지 내보냈는데 사용되는 우리가 광통신에 사용되는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전선 내부에 이렇게 클레딩과 코어라고 하는 두 부분이 있어가지고 굴절률이 코어의 굴절률이 더 크고 클레딩의 굴절률이 더 작아서 감싸고 있어서 빛을 내가 처음에 코어에 넣어주면 이 빛이 클레딩으로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전반사해서 빛의 손실 없이 멀리까지 빛이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전반사를 이용해서 손실 없이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반사 현상은 여러 군데 다양한 곳에 이용되고 있는데요. 광섬유는 내시경에도 이용이 되어서 우리 인체 내부의 장기를 살피는 데도 사용이 되고 이런 전반사 현상은 쌍안경, 잠만경 등에도 이용이 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가 매우 반짝거리는 것도 이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그 다이아몬드의 커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분산은 지금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백색광, 모든 파장이 섞여 있는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색색깔의 띠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색광이 빛의 굴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는 현상을 우리는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산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파장, 즉 파장에 따라서 가시광선의 색깔이 모두 다르고 그 색깔마다 굴절하는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장에 따라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각 이 색깔의 파장들은 모두 속력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빛의 굴절을 할 때는 빛의 속도가 바뀌어서 속력이 바뀌어서 굴절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색에 따라 속력이 다르진 않습니다. 만약에 색에 따라 속력이 다르다면 낮에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햇빛 색깔이 마구마구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색깔을 감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분산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빛의 속도는 C로 똑같고 대신 파장에 따라서 파장과 진동수가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파장에 따른 굴절률이 모두 다른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빛의 분산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런 색깔의 띠를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프리즘에서 스펙트럼이 일어날 때는 처음에 백색광을 넣어주면 굴절이 한번 일어나면서 한 번 빛이 분산이 되는데 그 빛의 분산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굴절을 일으켜서 분산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프리즘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빛의 분산을 따져보면 프리즘에서 이런 분산을 극대화시키는데요. 태양빛이 프리즘에 처음에 들어갈 때 굴절,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쪼개서 분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반사를 시켜서 조금 더 빛을 멀리 보내면 이와 같이 색깔의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띠를 통해서 우리는 빛이 어떤 색깔이 제일 많이 굴절하고 제일 적게 굴절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굴절하는 게 무슨 색일까요?
여기에서 똑같은 빛이 들어왔을 때 이면에서 굴절하는 정도가 제일 큰 거, 또 원래 똑바로 가야 되는 건데 똑바로 가는 것보다 굴절을 가장 많이 한 거는 가장 아래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굴절을 많이 하는 게 보라색이고 그 다음이 남색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순서로 되어서 빨강색이 가장 적게 굴절하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에서 굴절하는 정도를 보면 빨간색이 가장 적게 굴절했고 보라색이 가장 많이 굴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보다 더 많이 굴절한 전자기파는 자외선이 되고 빨간색보다 더 적게 굴절한 전자기파는 적외선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적외선,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색깔의 광선을 우리는 가시광선, 즉 좁은 의미의 빛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넓은 의미의 빛이 모든 전자기파를 포함하기 때문에 적외선, 자외선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빛의 분산이 자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빛의 분산에 의한 현상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다들 한 번씩은 보셨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프리즘이 했던 역할을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방울로 빛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한 번의 굴절이 일어나서 우선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파장물을 한 번 쪼개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반사한 후에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굴절이 일어나면서 빨강과 파랑, 보라의 빛이 더 크게 분산이 확산되는, 확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분산시키고 태양빛에는 여러 가지 빛의 파장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 빛을 분산시켜서 발생하는 위치가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다시 햇빛 쪽으로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이 이쪽에 있을 때에만 태양이 이쪽에 있고 사람의 눈이 이쪽에 있을 때에만 사람 눈으로 이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태양을 등지고 서서 봤을 때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고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비 온 다음에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런 무지개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두 번의 굴절과 한 번의 반사가 물방울에서 일어나서 태양빛의 분산을 확대시켜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보라색이 가장 많이 굴절하게 되죠. 그래서 보라색은 보통 들어가는 태양광선과 대략 40도의 각도를 가지게 되고 빨간색은 가장 적게 굴절하기 때문에 빨간색은 대략 42도의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무지개의 빨주노초 파남보를 만드는 물방울들은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물방울들에서 나오는 각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각도가 이제 더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나에게 보내주는 물방울과 보라색을 나에게 보내주는 물방울은 모두 다른 물방울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매우 많을 때 이 물방울은 나에게 빨간색을 보내주지만 보라색의 빛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내주는 게 되는 거죠. 한 물방울에서. 그래서 그 무지개의 경우에 개개인이 보는 무지개의 모양은 모두 다 사실 서로 다른 무지개를 관찰하게 됩니다. 다 서로 다른 물방울이 보내주는 빛을 보고 무지개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무지개는 참으로 신비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으로 키실소 1단계 물리학 10차시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높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